예, 저 앞에서 우리는 그 세계 자본주의 전망과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구 경북, 특히 경북 제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보았는데요. 지금 더 큰 변수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이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후 위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1.5도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보면서 이 기후 위기에 관한 탄소세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정석 박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박사님, 예. 사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라는 게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기후 변화 이 정부 간 패널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 채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한국에서 있었어요. 송도에서. 그런데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까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그 몇 년도였죠?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는 기후 변화가 임계점,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는 임계점을 2도씨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 1800년 즉 산업화 이전 단계로부터 기후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지속 가능한 어떤 지구의 생태계가 붕괴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봤는데 1.5도씨는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다. 그리고 1.5도씨인데 적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탄소와 우리가 인간이 생산해내는 탄소가 중립되어지는 것, 순탄소 제로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지구 생태계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대략 인간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의 13% 정도가 그 수면이 잠길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뭐 20세기에 돌아서 전 세계가 만들어낸 민주주의, 보건, 그 다음에 식량 공급 이 모든 시스템들을 위기로 만들, 쉽게 말해서 문명 자체를 위기로 만들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런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많은 주의를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의 임계점은 제 생각으로는 폭스바겐 사태였습니다.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을 만들면서 소위 친환경 디젤이 됐다, 그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이제 디젤을 계속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배기가스 조작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발표났는데 그러면서 유럽에서 유럽 회원국들이 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대통령이 독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그 유럽 메르켈이 거의 독재자예요. 거의 독재자인데 유럽에서 독일이 이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유럽이 2019년부터 이 IPCC의 이 발표에 조응해서 환경 규제를 강화시키겠다는 발표를 해요. 특히 이제 폰데어 라이엔이라는 지금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재작년에 취임을 하고 작년에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투자 계획 거의 1조 유로, 그러니까 1,300조 좀 되죠. 1,300조. EU의 투자만 1,300조예요. 개별 국가의 투자를 빼고 그렇게 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해 작년에 4월 달에 뭐를 또 발표하냐면 이에 따라오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서 폰데어 라이엔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유럽 집행위원회에 위임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국경세 같은 경우인데 탄소국경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석탄 발전이라든가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발생 톤당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제품 단가에 합쳐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일종의 관세 같은 거. 관세죠. 그렇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한국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 생산하게 될 경우 그 차액만큼 페널티를 줘서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이 IPCC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과거에는 한국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네.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한국은 여전히 단가가 싸게 나오는데 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발전 균등화 발전 원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게 뭐냐면 그 발전 설비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최종 해체하는 데 이르기까지 네. 그리고 그 생산해내는 발전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비용 네. 이게 이제 균등화 원가인데 네. 여기에서 이미 미국은 그 2015년부터 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그 풍력 발전이 이미 그 똑같아지고 더 단가가 더 싸져요. 원자력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 그다음에 가스 발전,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하고 그 풍력. 재생에너지 대인데 네.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를 처음에 그 태양광은 설비 투자를 작게 했는데 네. 이번에 뭐 텍사스가 큰 문제가 있겠지만 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국 그 남한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4분의 1 정도 되는 네. 그 엄청난 태양광 단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한번 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태양광은 추가 투입 원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설 관리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 그것도 굉장히 넓고 에너지 집약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대량 투자를 하면서 그 단가가 대폭 싸지는데 대략 1910년부터 1919년까지 80%의 단가가 감소해요. 1910년부터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에 단가가 80% 감소돼요. 그러면서 그 재생에너지의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미 유럽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증대하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도 충분히 자국의 그 제품 에너지 사용 그리고 제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서게 된 거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충분히 그 시나리오가 이미 나온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3세계 국가나 신흥공업국들의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자국 경쟁력을 회복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신흥공업국이라든가 저발전 국가들은 선진국이 외국 그 경쟁하는 어떤 그 신흥공업국들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거는 자국 이기주의다, 선진국 이기주의다.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쪽에 자기들이 다 파괴해놓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저발전 국가한테 떠넘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상당 부분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남반부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뭐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고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 경제가 경쟁력 수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주요 시장은 중국, 미국, 유럽입니다. 이 3대 시장인데 이 3대 시장인데 중국은 아시아 전체의 재생에너지 생산만큼 2분의 1을 생산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화가 있고요. 미국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졌는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것이고 아까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채택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총 관할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고 사실 미국의 민주당 주류가 여기에 이미 입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면 결국 수출과 관련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 정부의 엘리트 정책 기반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초기에는 그 올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디지털 뉴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건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전에 있던 사업들 있잖아요. 기재부가 하고 싶었는데 규제를 통해서 못하던 것들을 끄집어내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전형적인 친기업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린 뉴딜도 무슨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지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막힌다라는 것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입안이 된 거죠. 그러나 그 그린 뉴딜을 최초로 제기한 거 제가 알고는 경남도지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도지사님은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그 제조업 자체가 세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환경 기준을 맞춰야 되고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도 이거 중화학공업이에요. 네네. 조선, 네네. 철강, 이거 지금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철강 그리고 자동차, 네. 그다음에 기계 산업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고 네.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4위. 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상승률 최고 세계 1위. 네. 쉽게 말해서 기후 악당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후를 악화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왔고 네. 거기에 따른 국제적인 책임도 갖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세계 전체의 문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괴하는 측면들이 있고 네.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이 네. 의제화되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사실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예. 이런 문제는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펜타곤 국방성에서 펜타곤 보고서를 내서 홍수 문제, 기금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군사적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리용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예. 산업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생태 문제까지 연결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하면요, 예. 유럽이 왜 환경 기준과 관련된 것을 말씀 많이 드리냐면 예. 환경 위기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지구 환경이 붕괴됐을 때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는 뭘까요? 이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남반부의 국가들이 잠기거든요. 네. 근데 인도를 예로 들자면 겐지즈 강이 마르기 때문에 네.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뭐냐면 만년설이 녹아내 버리면 겐지즈 강이 마르면 그 겐지즈 강이 먹고 사는 몇 억의 인구가 물 부족이 나와요. 네. 그럼 인도 인구들이 만약에 이민을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식민 모국으로 가요. 네. 그럼 영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네. 이번에 이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것이 유럽으로 2015년부터 네. 엄청나게 유입되어지면서 유럽의 구구파의 성장, 사회적 혼란의 그 핵심이 이거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통치의 측면이죠. 네. 이건 굉장한 아까 펜타곤 말씀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갈 데도 거의 없는데. 그다음에 이민도 안 오죠. 예, 우리는 오지도 않고. 고립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기후 위기를 이대로 두게 되면 이제 강남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강남에 땅을 많이 사두신 분들은 대부분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기후 위기를 막는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땅 사기보다는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